all, NATO is not letting it happen. We're doing what we can to stop it. And I am concerned about it.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안목으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 곤충이나 곰령을 새로 발견해서 이름을 붙이면 그 분야에서 가장 영광이에요. 근데 어떤 한 생명의 이름이 아니라 한 분야의 이름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나노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이름을 지으시고 또 그 이름의 세계를 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연구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의 인생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안 가려고 해요. 선생님 찾아가는 길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열정도 있고 아직까지도 현업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선배한테는 배워야죠.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보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험실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요새는 이쪽으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 나노 메디슨이고 그 다음에 나노 로봇 이런 게 다 나노 바이오 메카닉스거든. 선생님 요즘 항암제 연구한다는 이야기 네. 들었어요. 근데 항암제 연구는 사실 여기저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항암제 연구와 선생님의 항암제 연구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이제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의 항암제를 효능이 더 얼등하게 또는 독성이 훨씬 낮게 그 다음에 효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 약물 전달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연구거든요. 얘들아, 여기 튜머가 이만큼 자랐잖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박 박사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폐암 세포 심어 놓은 건데 오늘은 복강 주사해서 약물을 이제 우리가 합성한 것과 원래 대조 약이랑 비교를 해서 그 효능을 보려고 해. 이렇게 약물 투여하고 이제 이 튜머가 변하는 정도를 매일 한 번씩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야. 튜머 크기의 변화 관찰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의 몸무게도 체크를 해서 독성 때문에 혹시 몸무게가 감소하는지, 우리가 합성해서 투여했던 전달체들이
혹시 어떤 특정 장기에 축적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간독성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될 거야. 얘는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약을 투여받아서 실험하면서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동물도 많이 희생을 시키고 동물 희생뿐만 아니라 이제 일회성의 그런 실험 장갑이라든지 사소하게는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류를 구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최진호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 연구원 모두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은 편하게 나노를 이야기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 나노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되게 나노가 낯설 것 같아요. 네. 나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나노의 개념은 나노 크기, 아까 얘기했던 10억분의 1. 10억분의 1이라는데 보통 1나노를 10억분의 1이 아닙니까? 근데 1나노메타에서 100나노메타 크기의 물질을 제조하고 기능성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나노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단단한 거지. 안 떨어져. 이게 딱딱해. 이게 뭐니? 에볼론은 에블론이 뭐야? 그러니까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아 딱딱하네 그러고 그렇게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나노가 뭔지 배웠어? 네, 아니 나는 옛날에 배웠다. 옛날에 배웠지? 책에서 봤지 너는? 책에서 봤어요. 저. 승환 알아? 모르겠어요. 나노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난쟁이란 뜻이야. 근데 얼마나 작은 거냐면 10억분의 1 크기를 나노라고 그래. 잘 모르겠지? 이 압박 키가 1m 80이라고 그러자고. 그러면 압박 키가 이런데 여기를 나노로 해주면 10억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조그매지냐면 1.8 나노가 돼. 1.8이면 얼마나 작은 건지 모르겠지. 난 바이러스 정도 되는 거.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한 100배 커. 바이러스는 100나노메타 정도. 그래도 감이 안 오지? 지구가 그 지구를 갖다가 10억분의 1 하면 이렇게 골프공만 해지는 거야. 이제 감이 왔어? 네. 응.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1나노 뭐 이렇게 되면 분자 덩어리들이 돼. 자, 그럼 이제 나노가 뭔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줘. 자, 오늘 강의는 끝. 재밌었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해봐. 나노 크기가 분자들이 여러 개가 모인 덩어리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도 달라지고 화학적 성질도 달라지고 빛을 줘주게 되면 광학적 성질도 달라져요. 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생각할 때 황금색,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을 아주 잘게 잘라서 나노 크기로 만들면 빨주, 노초, 파나보 다 나와요. 여러 가지 색깔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는 광학적 성질이 달라진 거잖아. 광학적 성질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물리학적 성질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50나노 크기인데 한 20나노 정도로 물질이 아주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성 물질이에요. 아이런 옥사이드. 아니 나노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알게 된 것, 그 화학자를 벗어나서 일반인들이 알게 된 게 아마 2000년에 그러니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무슨 백서에 나노과학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First of all, NATO is not letting it happen. We're doing what we can to stop it. And I am concerned about it. I'm not particularly surprised. 선생님은 이미 1998년에 96년도에 96년에 학교 시작하시고 98년에 CNE라는 잡지에 이걸 또 실으셨죠. 아니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안목으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분자와 벌크 사이에 물질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이나 새로운 물리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과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서양 학자들도 그게 내노과학이 그렇게 익숙지가 않을 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초청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는 이제 초청해줘서 감사한데 자기는 나노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하는 게 나노과학이다. 그러니까 와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서로 나누자. 어떤 연구의 어떤 트렌드를 갖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보는데 그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전공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노 물질과 층간 삽입 화학이라는 두 가지 어떤 기초 학문 분야를 갖다가 접목해서 나노 바이오 이런 분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응용 분야를 갖다가 개최 나가시는 그런 걸 너무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 그 어릴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 공학 이런 데 관심 있으셨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8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남북 간에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어려가지고 그런 뭐 과학이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사실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아버지도 미국 유학을 하셨었는데. 그래요? 그 옛날에요? 옛날에, 네.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과학을 해야 된다. 공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극빈 국가였지 않습니까? 6.25 후에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막연하지만 과학, 공학 이런 분야를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그런 캐치플레이즈가 굉장히 나왔었고요. 대통령께서는 지사를 통해 포항제철의 제2기 설비공사가 완성됨으로써 우리의 중화공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가 80년대에 노리는 모든 목표가 달성되리라는 부푼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선생님 인터뷰를 보니까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논문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요즘도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지도교수에게 그러면 감히 그런 말 못하죠. 저도 그랬으면 아마 발끈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지적 호기심이 충만했을 때거든요.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왕 대학원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장비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계천에 가서 이제 부품들을 사다가 장비를 조립해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가 장비에 비해서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장비죠. 그래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내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딴에는 저한테 하는 얘기였거든요.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더 좋은 논문을 써야 되겠다. 또 일본의 선생님은 내 손은 나쁜 손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거기 이제 그 뒤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갈증을 느끼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실험에 관한 것들이 거기에는 대부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험 장비들이 초고압, 초저온, 초진공 이런 상태의 장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 선배들도 서울대학에 다니는 선배들도 보면 국립공업시험원에 가가지고 실험하고 막 거기서 폐병 걸리고 막 이렇게 열악한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갖게 됐으니까 동경을 가게 돼서 엄청나게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장비를 그냥 저는 24시간 밤에도 그냥 막 돌리게 됐죠. 물론 이제 실험 기계 사용법 같은 거 주지하면서 하지만 기계를 여러 개를 돌리다 보니까 어떤 기계는 뭐 고장도 나게 되고 잘못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기계를 다시 재분해했다가 다시 뜯어 맞추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마 그 친구들이 저희 그 왕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밤에 퇴근하지 않고 계속 기계 돌리고 비싼 시약급 막 갖다 쓰고 막 이런다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이 저한테 네 손은 좀 나쁜 것 같다. 자꾸 고장 낸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그 길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잠깐 빌려 쓰겠다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일간지 이제 기자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저보고 그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맨날 극복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해방돼가지고 절망적이었죠. 처음에 가서 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께서 그때 제가 원하는 테마를 안 주셨어요. 그분은 응용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완전히 물리 토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성체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자성체 토픽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막 졸르니까 마지막 날 그 교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최군,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그 학문의 경계, 호기심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문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호기심을 여러 분야에 가져야 되겠다. 잘못하면 완전히 전문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테마를 먼저 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자성체 토픽을 주셨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그 고압에서 반응시키는 연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그 페이퍼를 냈습니다. 막 즐거워했었죠. 새로운 전자구조를 갖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또 새로운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그냥 그 기초연구만 이렇게 했죠. 응용과 전혀 무관하게. 그랬는데 한 5년이 지나면서 약간 이제 제가 생각이 약간 바뀌었는데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크레딧을 줄 거냐라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어가지고 이건 다 여기서 이루어진 거지 어디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쪽하고 이제 연구를 줄여 나가고 새로운 연구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나노바의 융합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가 아마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러니까 내가 늦추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이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전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 생활 했던 것 같아요. 이메일 체크하면서 가면 이메일 답장도 보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밤새 이메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수백 통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한 100통에서 200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기업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것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먹는 치료제 개발하는 게 있는데 그 동물 실험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서 임상 1상 들어가 있거든요, 식약처에.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검토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기차 타시는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좀 상쾌한 기분은 들어요. 그리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약간 자극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화학자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거냐 그러는데 사실은 늘 그런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항상 추구하는데 새로운 물질을 얻게 되면 그런 걸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새로운 성질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의 특성을 찾아내고 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있는 물질들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꾸고 네. 또 새롭게 조합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좀 창의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의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창의성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저는 창의성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끈질김,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오느냐면 되게 호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그게 창의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긍정적이잖아요. 네. 다 부정적으로 시작한 수 없이 긍정적으로 연구에 들어왔다가 근데 거기서 이제 좌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는 다 할 수 있는데 네. 실패하고 나면 갑자기 딱 위축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남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했다가 네. 안 됐을 경우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학자, 모든 공학자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관장님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예, 연구가 다 100% 성공할 수는 없죠. 실패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잖아요. 포기를 하는 순간 뭐 이룰 수 없는 거니까 뭐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포기는 아주 금물이죠. 연구할 때는. 네. 특히 이제 화학 실험은 서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다리가 붓게 돼요. 대학원생 때는 하루에 6, 7시간 또는 뭐 10시간도 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다리가 이렇게 부어 있죠. 저녁 때 되면. 그런 것들 다 어려운 과정인데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오랫동안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으면 그 방석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선생님의 이력이 되게 특이한 걸 봤습니다. 학문에 딱 그 선두에 계신 분인데 화장품 첨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화장품이었습니까? 그 원래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약물 전달체 쪽에 이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약물 전달체를 개발해서 그거를 정말로 이제 뭐 임상도 하고 이렇게 산업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 보통 임상 1, 2, 3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대학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연구들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산업화를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봤을 때 화장품 원료 쪽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 벤처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벤처를 육성하는 길이다. 뭐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뭐 벤처를 하게 되면 도와주고 학교에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네. 왜 그 선도권에 있는 학자로서 네. 받는 존경심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랬는데 네. 내가 뭐 화장품 사업을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한 소리씩 듣잖아요. 네. 나라 돈 갖고 열심히 연구하다가 갑자기 돈을 벌겠다는 거야. 뭐 이런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에 약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아버지 영향도 약간 있었는데 자연과학을 하든 뭐 공학을 하든 기초 연구를 하는 분들은 학문적으로 어떤 자기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는 거로 끝내지 말아라. 그거는 뭐 그 국가를 위한 일은 아니다. 일본에 유학 갈 때는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5년이면 그 길을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독려했었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일본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5년 안에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동국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여러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허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 특허 전집 같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밥솥 특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여러 기업들이 일본에 뭐 도시바도 있고 뭐 산녀도 있고 여러 전기회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그런 일본의 큰 전자기업이나 작은 전자기업인 간에 그 벌써 박사들이 연구소에 1000명, 뭐 수백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 교수한테 그런 질문했을 때 특허 경쟁이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삼성의 연구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 받았죠. 야, 이게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최진호 교수님 큰 철학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학문의 호기심에는 경계를 두지 마라라는 큰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너만 즐거운 연구를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적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걸 항상 둘러보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소부장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거 ha면서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기초 과학뿐만 아니라 결국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부장을 우리 확보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게 그 소부장이거든요. 소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제가 그 생각 가졌던 게 4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일본의 이런 소부장 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깨닫고 그런 쪽에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아직도 먼 거죠. 그래도 뭐 많이 쫓아왔고요. 많이 쫓아왔죠. 네. 네, 일부분은 또 넘어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후배 세대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금은 연구 능력이 뭐 미국하고 전혀 손색이 없죠. 네,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고 노벨상이 한 1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기대합니다. 네, 진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 중에서도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건데, 그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태양전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페롭스카이트를 사실은 제가 석사 때 최진호 교수님께 페롭스카이트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최진호 교수님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페롭스카이트 기초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가를 받는 건 뭐 비즈니스 되게 잘해도 평가받는 거고, BTX 같은 아주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와서도 평가가 좋을 수 있고, 국가의 품위를 소위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노벨상 같은 거지. 그래서 사이언스를 정말 잘하는 나라, 연구를 잘하는 나라, 이런 것들은 또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일이죠. 정말 기초적인 연구를 정말 잘해서 그런 업적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의 편익에 굉장히 도모를 한다든지, 하이 퀄리티 연구를 해주게 되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국격이 확 올라가지.
서울대학에 교수할 때 주위에 동료 교수들이 다 천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1등도 있고 뭐 미국 가서도 1등하고 뭐 그러던 친구들 천재들이 그 연구하는 모습들도 내가 봤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동료들도 나를 천재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각성이라고 할까? 좀 성찰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스스로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내가 그래도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 내 주위의 세상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커뮤니티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 순간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공명.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은 주파수로 이게 공명이 돼야 이게 진폭이 커지거든, 이렇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려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가 선배님들의 노력을 여기까지 왔는데 치고 나가려면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사실은 연구 환경은 우리나라 대학의 그 연구 환경은 어딜 가나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랩에 물론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랩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옛날같이 랩의 연구시설이 열악한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선생님 되게 열정이 넘치는 분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톡에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미치지 아니하면 길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자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한번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낙지자 불려 광지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즐기는 사람보다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다. 그런 사람이 하는 연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종종 얘기합니다. 졸업하고 이제 다른 학교에 있을 때였어요. 투고했던 논문이 사실 논문이 투고되고 나면 심사 과정도 있고 실제 출판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 나온 논문을 이제 보내주시면서 이제 보내신 건데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는 연구 경쟁이
임팩트 팩터 높은데 논문을 내는 것도 있지만 역시 누가 빨리 내는가의 시간 싸움이니까 동양 과학자들이 너무 좋은 저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집착하다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럼 지치지 말고 어디에서나 계속 화이팅 하자.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연구실에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실험실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봤는데 되게 부러워했어요. 너한테 진짜 스승님이 계신 것 같다고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부러워할걸요 아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가장 힘든. 내가 너네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막 새벽 4시에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완전히 농담인 줄 알았었어요. 뭐 설마 우리 때문에 깨시겠냐, 우리한테 그렇게 애정이 있으시겠냐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새벽 4시에 많이 깨셨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도 밤에 이제 학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신생아를 들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이거 떨어뜨리면 아이가 다칠 것 같고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던데 최 교수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뭐 널드라고도 하고 한 군데 파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최 교수님은 많이 다르셨어요. 항상 새로운 걸 찾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빨리 다른 토픽을 새로운 걸 찾으셨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교수가 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고 그때 그 교수님 봐왔던 이 경험이 제가 지금 연구하는 데도 꽤 중요한 그런 정신적인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희 교수님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지독히 연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호기심을 가져야지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랑 아빠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 상태들은 나는 뭐 어렵다 느끼고 잘하네. 길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는